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파이터 김태일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라고 하기에는 요즘이라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또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은 왜 이러실까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특검 앞에서 수의를 벗고 누워서 버텼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옷은 입어야죠. 이렇게 방송할 때는 양복을, 구치소에서는 수의를. 8월의 첫날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오늘 첫 순서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순간들 소개해드리는 순서죠. 자, 김묘성 기자님, 8월의 첫날 어디로 먼저 갈까요? 네, 먼저 국내 소식 준비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또 폭우까지 정말 올여름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바나나가 열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오호. 영상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동남아에서 보일 법한 나무에 바나나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어이구, 있습니다. 어이구. 와. 이곳이 어디냐고요? 필리핀 아닙니다. 베트남도 아닙니다. 바나나 나무 뒤로는 아파트 단지도 보이는 그러네요. 이곳은 바로 서울 노원구인데요.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서 서울 한복판에 바나나가 이렇게 열린 겁니다. 야, 장민 변호사님, 진짜 필리핀 아니고 베트남 아니고 서울 맞죠?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린 거예요. 와. 이게 현실이 된 상황인데 일단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나나가 살기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던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에콰도르, 필리핀 이런 더운 나라에서 바나나는 수입해서 먹어왔거든요. 근데 역대급 폭염 때문에 열대과일 바나나 40여 개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열리게 된 것이냐? 누가 심었냐? 11년 전에 한 도시농부가 실험적으로 한번 심어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패션 프루트도 심고 바나나도 심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열매가 나온 거고요. 이 바나나 그러면 한국에 좀 맞게 개량을 했거나 뭐 품종을 개선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입해서 먹는 야. 열대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그 바나나 품종이 맞고요. 일단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좀 생육을 하다가 올 4월에 이곳으로 바로 옮겨져서 계속 키웠는데 이게 노지에서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오렌지도 그리고 뭐 레드향, 천혜향도 한국에선 나지 않았었던 그랬었죠, 품종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너무 일상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과일로 많이 사서 먹게 되는데 이제는 바나나, 애플망고 이런 열대 과일까지도 한국산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야, 이러다가 조만간요, 뭐 망고나 두리안 이렇게 맨날 저 동남아 가서 보던 그 과일들 서울에서 보는 날이 진짜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자, 다음 장유미 변호사님, 어느 나라로 갈까요? 이번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에 사는 한 80대 할아버지 집을 계속 매일같이 찾아오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할아버지 곁에 서서 음식을 받아 먹는 아이고. 너무 귀여운 이 생명체들 보이시죠? 하얗고 까만 얼굴 그리고 작은 귀를 가진 이 동물은요. 미국 너구리 그러니까 라쿤입니다. 그릇에서 음식을 손수 아이고. 꺼내주는 할아버지 그리고 맛있게 받아 먹는 라쿤들 보기만 해도 정말 훈훈한 장면입니다. 우리 저 미국에 13년 동안 계셨던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혹시 저 라쿤이나 뭐 야생동물한테 이렇게 먹이 줘보신 적 있어요? 아니 먹이를 줘본 적은 없고요. 길거리에서 본 적은 많죠. 아. 왜냐하면 이제 숲이나 이런 데 공원 같은 거 가면 라쿤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 뭐 다람쥐라고 하는 이런 동물들 많이 있어서 보긴 했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음식을 줘본 적은 없는데 이 라쿤 같은 경우 지난해 봄에 처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1년 넘게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좀 먹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먹이 준 거를 기억을 하고 매번 찾아온다는 거예요. 1년이 넘도록 매일 밤에 라쿤이 찾아와서 저 할아버지가 일부러 라쿤에게 줄 음식물들을 준비해 놓은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친해지게 됐고 포도, 지금 나누는 건 마시멜로거든요. 마시멜로, 포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주니까 저 라쿤들이 계속 찾아와서 할아버지가 저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저 라쿤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걸 보니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법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효선 기자님이 미국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귀엽고 훈훈한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준비한 소식은 조금은 오싹하고 조금은 두려운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 메릴랜드의 주민들이 한밤중에 들리는 의문의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 집 앞에 서 있는 누군가 손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발로도 문을 쾅쾅 치고는 이렇게 냅다 아이고. 도망가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야, 우리 저 미국통 최진봉 네, 교수님. 네. 우리 왜 미국통. 어렸을 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남의 집 벨 누르고 그냥 도망가고 막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네. 저것도 미국판 벨 누르고 근데 도망가기 이런 건가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정도는 귀여운 것 같아요. 저거는요 발로 차고 그리고 손으로 막 두들기고 이러는 거는 대단히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저런 행동을 하니까 자고 있다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왜 저렇게 하는지 알아봤더니 청소년들 사이에 SNS에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대요. 아이고. 저렇게 찍어서 아까 뭐 좋아요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저거 찍어가지고 챌린지에서 내가 이걸 했다라고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저런 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저런 행동 때문에 발로 막 차고 이러니까 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기도 하고요. 일부는 부서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로 차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한 여성은요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데리고 그 클라짓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뭐 집어넣는 장소 네. 방 안에 그쪽으로 피신까지 했대요. 아이고. 그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저 사진 보세요. 저 아이고. 완전히 부서진 사진이거든요. 잘못된 이 SNS 문화가 결국 저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참 이 SNS 챌린지 보면 뭐 이렇게 귀엽게 춤도 추고 멋있는 춤도 추고 하던데 왜 꼭 저렇게 좀 폭력적으로 이런 챌린지를 해야 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여순 기자님, 좀비딸 하면 뭔가 섬뜩한데 여기에 겹경사는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좀비딸과 겹경사가 지금 한 문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먼저 좀비딸은 누구냐 궁금해하실 테지만 그 정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하. 겹경사를 맞은 주인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가수 거미 씨, 배우 조정석 씨 부부잖아요. 네. 부부의 소식인데 결혼 7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첫째 딸을 출산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둘째를 임신했다라는 아이고, 소식이 아이고, 아이고. 전해졌어요. 현재 임신 4개월, 5개월 차다라고 알려지면서 소속사 측에서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였고요. 둘째 임신한 것 맞다. 아직 초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단계이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쁘게 지켜봐 주길 바란다라면서 소식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유, 참,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6살 된 첫째도 너무 이쁘겠지만 이제 막 태어날 둘째도 얼마나 이쁠까요? 그렇죠. 저도 저 두 분의 팬인데요. 이 거미 씨가 올해로 44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야. 그렇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기를 좀 늦게 낳아서 키우면 더 이쁘게 느껴지니까 아마 이 부부가 동반으로 이제 텔레비전 같은 데 출연해가지고 딸 자랑도 그동안 많이 하고 부부의 자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한 2달쯤 전에요. 거미 씨가 한 텔레비전 예능에 출연을 해가지고 내가 애 키우느라고 술을 뭐 요즘에는 좀 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 영상이 다시 재조명이 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그때 임신 사실을 알고 술을 안 먹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조정석 씨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내가 좀 애들이랑 잘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아빠다. 그러니까 큰딸이랑도 잘 아마 놀아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너무 사랑하다 보면 왜 아빠들이 뭐 애기들한테 이제 막 뽀뽀하고 그러면 막 수염 짜고 막 따갑고 그러면 애들이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청 피하죠. 예, 그래서 좀 괴롭히기도 하지만 또 그러다 자기가 괴롭힘 당하기도 한다. 근데 딸이 굉장히 끼가 많은 모양이에요. 장난기도 많고 명랑하고 딱 나다. 그냥 나와 똑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장효희 변호사님 아까 제목에 좀비딸 있었잖아요. 혹시 태어날 둘째를 좀비딸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거미 씨가 좀비 딸을 보고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오열은 슬퍼서 한 오열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오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좀비 딸은 이 거미 조정석 부부의 딸이 아닌 작품 속의 또 다른 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좀비 딸의 정체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세상의 마지막 좀비가 되는 딸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감염자인 척 연구대입니다. 비밀리에 극비 훈련에 돌입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과의 접촉을 일체 삼가시길 바랍니다. 서아야, 나의 딸은 좀비다. 절대 들고 오지 마. 아빠가 됐고 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가 너무나 눈에 잘 들어왔던 거고 그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고 감동을 많은 분들한테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그럼 기다릴 수 있어. 인사. 잘했어. 최지문 교수님, 저는 좀비라 그래서 무슨 스릴러 영화인가 싶었는데 아까 나온 뭐 음악도 그렇고 조정석 씨 표정도 보니까 상당히 좀 유쾌한 영화 같아요. 원래 조정석 씨가 코믹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근데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 보면서는 울컥했는데 이제 딸을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좀비가 되는 딸 이게 이제 이 영화상의 물론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극비 훈련에 돌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그 딸을 지키려는 이 부성의 모습이 재미도 있지만 또 감동도 주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틀 전에 개봉을 했는데 흥행몰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만 이제 둘째까지 임신한 이 상태고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부성애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아빠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제 현실에서도 딸을 키우는 아빠이지만 영화 속에서도 그 감정이 그대로 녹여나면서 더 감정에 몰입하는 그런 영화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안진영 기자님, 진짜 조정석 씨 진짜 영화도 잘 되고 좀 있으면 둘째 딸도 태어나고 욕심쟁이처럼 두 마리 토끼 너무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전문 용어로 겹경사라고 하죠. 이게 겹경사군요. 네, 이 조정석 씨 하면 원래 코믹으로 먼저 주목받았습니다. 예전에 건축학개론에서 납득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키스를 설명하면서 막 손을 비볐던 그 모습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네. 조정석 씨의 이 좀비 딸 굉장히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개봉 첫날 43만 관객을 모았는데 와. 이거는 얼마 전 내한했던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그 미키 17보다도 더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이야. 올해 개봉작 중에 오프닝 최고 기록이었고요. 요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정석이 아니라 여름의 정석이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은 지난 2019년 개봉했던 여름입니다. 이것도 이게 940만 관객을 모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개봉했던 코믹 영화 파일럿 여기선 여장 남자를 선보였는데 이 영화 역시 470만을 모으면서 여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좀비딸 같은 경우도 이번 주말에 엄청난 흥행몰이를 통해서 여름 극장가 1위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영화가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딸이 좀비가 됐는데 좀비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 이 좀비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은 가족으로서 나는 좀비를 없앨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지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정석 씨는 부성애를 택하죠. 그래서 이 영화 관련해서도 이런 인터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부성애가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준 작품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웃음과 가족의 감동 코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흥행몰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원고를 봤는데 그 밑에 저희 뉴스파이터 작가 중에 한 명이 거미 씨 부럽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일도 사랑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 조정석 씨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박토벤의 마지막 사랑 이야기. 자, 많은 분들이 베토벤은 아시는데 박토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 그 사람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유재석의 트로트 데뷔곡 합정역 5번 출구를 작곡하며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스타 작곡가 박현우. 한 33년이 됐는데 매일 나와가지고 여기서 작곡을 하고 해가지고 또 노래도 히트도 쓰겠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내 작업실이야. 바이올린 말 한 40개가 넘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중가요 작곡가 중에서 바이올리니스트는 내 혼자뿐이야. 아무도 없어. 음악에 난 미친 사람이어서 이런 음악을 쏙 좋은 걸 갖다 연주를 하게 되면 음악이 전부 이거 머리에 저장이 돼요.
트럼펫 같은 거는 그냥 빠빠빠빠빠빠빠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런 악기 쓸 때는 앞으로 고음부를 해가지고 짜짜짜짜짜짜짜짜짠.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 신신혜가 박토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박토벤 작곡가님 노래를 지금 접하고 오늘 연습하러 왔어요. 우리나라 베토벤 작곡가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아, 김효성 기자님, 저 가수 유산슬의 공존의 히트곡 합정역 5번 출국 만드신 그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산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민 MC 유재석 씨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박토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사람도 과거에는 유산슬, 현재는 국민 MC 유재석인 바로 그분이 만들어준 별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019년쯤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방송 중에 예능 프로그램 내에서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컨셉의 그런 코너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젠 즉석 작곡이 되냐 하면서 박현우 작곡가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려운 부탁일 수는 있겠다 싶어서 부탁은 드렸지만 그래도 박현우 씨는 대뜸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악기도 없이 그냥 컴퓨터만 한 대 딱 켜놓고 노래를 만들더니 바로 완성까지 해버립니다. 이렇게 놀라서 유재석 씨도 와 15분 만에 작곡이 되네요? 라고 물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유재석 씨가 박토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박현우 작곡가의 수식어가 된 겁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맨날 행복했을 거예요. 노래가 너무 이제 메가 히트를 쳤죠. 맞아요. 그런데 이 아마 소신이 그렇게 큰 복이 들어오면 애군도 따라 들어온다 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속마음을 좀 털어놓기도 했는데 또 개인사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박현우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요 2번의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경험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는 딸 1명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되게 오랜 기간 15년 동안 혼자 살다가 두 번째 결혼에 성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별로 이제 생활 가정 형편이 좋지가 못했던 모양이에요. 생활고 때문에 잦은 좀 다툼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6개월 만에 헤어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소식이 최근에 들려온 건데요. 새로 좋은 짝을 만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지칭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가이드 녹음 가수 장달님 씨입니다. 이 장달님 씨가요. 강달님 씨. 89년도에 주부가요 열창에서 무려 대상을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주부가요 열창은 진짜 정말 되게 인기 많은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 박 작곡가에 따르더라도 송가인 씨라고 생각해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뒤늦게 만난 만큼 결혼식, 혼인신고 이런 절차는 생략한 채 살림을 합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고비를 맞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야, 그 고비 뭘까요? 아마 바로 오해였다고 합니다. 그 오해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목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왜?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람 목사하고 살고 있는데 네가 세컨드냐? 왜 그러냐고 막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갖다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보기도 미안하지.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래도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유튜브 또 보는 사람은 봐도 안 보는 사람은 아예 안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잘 마무리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면 모든 게 풀려지기 때문에 뭐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안진종 기자님, 목사, 첩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분이 합정역 5번 출구, 유재석 씨가 부른 후에 다시금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전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34년 만에 극적으로 전 아내와 다시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화제를 모았죠. 근데 그 아내는 목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결합은 여러모로 쉽지 않았고 다시 헤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34년 만에 재회했다는 소식은 화제를 모았는데 결국 두 사람이 함께하진 못했다는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달림 씨가 동일 인물이냐, 이분이 바로 그 목사냐라고 1차적인 오해가 생겼던 거고요. 그리고 오해가 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박토벤은 이 목사랑 살고 있다는데 그럼 너는 첩이냐, 이러는 사실 입에 담기 힘든 얘기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달림 씨는
직업이 목사냐는 얘기만 들어도 정말 열이 난다. 나 목사도 아니고 가수라고 말하기도 귀찮다라고 토로했고요. 아울러 박현우 작곡가가 나랑 살고 있는데 마치 다른 여자랑 사는 것처럼 되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현우 작곡가가요, 함께 지내고 있는 강달림 씨에게 항상 미안하다고 하는데 서툴지만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자, 이 맛있는 빵 가져왔어. 웬 케이크예요? 마음 풀어주려고 내가 꼬불시장 동가 사왔어. 오늘 네. 신곡 연습할 게 있어. 아니 어제도 뭐 신곡 연습했는데 또 해요? 다른 곡이야. 아 그래요? 한번 들어봐. 네. 봄, 여름 지나가고 가을에 만난 사람 영원토록 사랑의 비를 나에게만 내려줘요. 사랑의 종착역은 당신이 마지막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항목이 아니야. 그래서 당신을 내가 생각하면서 사랑의 꽃길만 걸어가고 싶은 내 마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중해서 만드는 곡이야. 김현주 평론가님, 이 가사를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죠. 완전히 경험에서 자유로운 어떤 작품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곡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마치 이 두 분의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노래를 들었던 강달림 씨 역시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박현우 작곡가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은 여친을 위해서 이제 이 노래를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아까 그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 그 가사 중에요. 영원토록 사랑의 비를 나에게만 내려줘요. 사랑의 종착역은 당신이 마지막 역. 이렇게 명가사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같습니다, 아주. 네, 저 박토벤 선생님이 평상시에는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 노래에는 그의 진심이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요, 오늘 뉴스파이터 방송 이후에 이제는 오해는 조금 덜 받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계속해서 되시길 저희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의심된다지만, 김묘성 기자님, 아무리 의도가 의심된다지만 뒤에 말이 없어요. 무슨 사건 사고 얘기인가요? 네, 오늘 이 소식을 접하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함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아내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50대 남편이 폐업한 지인의 카페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시쯤 50대 아내가 이 50대 남편의 신체 부위를 손괴하면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0대 사위인데요. 네. 이 30대 사위는 장인을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건 차근차근 좀 보죠. 자, 먼저 안진용 기자님. 자, 이 카페는 어떤 곳이길래 이 남편분은 그것도 새벽 1시에 여기 카페에 있었을까요? 자, 이 강화군의 카페는 원래 남편의 지인이 운영하던 곳인데 네.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머물라고 허락을 해준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외도를 의심한다고 했죠. 네. 이 공간이 바로 내연녀를 만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 이 뉴스파이터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이 아내가 주장하는 내연녀와 이 카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상관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장효미 변호사님. 자, 50대 아내하고 30대 사위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어요.
원래는 이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아내부터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사를 하던 중에 사위의 범행 가담 정황까지도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가 체포가 이뤄지게 됐는데 이 50대 여성이 받는 혐의는 살인 미수입니다. 워낙에 급소이고 절단했을 땐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30대 사위 이 부분을 조력했기 때문에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일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 아내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 범죄가 중하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사위는 처음에 긴급 체포가 됐을 땐 나는 전혀 하지 않았다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 장인어른 손, 발을 결박하는 데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행동을 인정했다고 하고요. 그때 또 있었던 딸, 그러니까 이 사위의 배우자의 범행 가담 여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인데 지금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추가 조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문 교수님, 참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야,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범죄고 특히나 사위가 장모님을 도와서 장인어른을 결박까지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일단 이 아내라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니냐, 바람을 피웠는지. 그러나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살해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면 본인도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위라는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수사 중이라. 아니, 본인이 말렸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려고 장모가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옆에서 말렸어야 될 사람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손을 묶고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둘 다 이런 생각을 빠지게 된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위험한 생각인데 뭐 이제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이유인지 밝혀지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자, 일단은 이 사건은 의심에서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로 떠나는 추억여행. 자, 요즘에 휴가철이라서 여행들 많이 가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추억여행도 여행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네, 정말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저처럼 멀리 떠나지 못하고 그냥 에어컨으로 아쉬움을 달래는 분들을 위해서 노래로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학창 시절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화 친구가 나가고 있죠. 이거 보면요, 지금 교복을 입고 책가방 한쪽 딱 옆구리에 딱 끼고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땡땡이를 쳤던 기억은 다들 한 번씩은 없는 것 같고 저만 있는 것 같네요. 네, 영화 친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학교에 다시 다니기로 한 친구들이 극장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네. 뭐 보시면 부산 자갈치 시장도 나오고 범일동 나오고 국제시장도 나오면서 이 영화로 인해서 부산의 저런 명소들이 관광지로 떠올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이번에는 책가방을 들고 극장으로 간 친구들이 아니라 무대로 뛰어든 친구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영상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야구에 정치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갈래머리 단발머리 몽땅 치마 휘날리며 주름 잡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가끔씩 생각나는 그리운 친구들 지금은 무엇을 할까 처음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뒷동산에 올라가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 꽃바지를 살짝 입어주며 첫사랑을 고백하던 그 시절 그 모든 남자친구들 그 모든 여자친구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오늘따라 너무나 보고 싶네. 오늘따라 자꾸만 생각나네. 제가 어제도 그 노래 듣다가 침체해가지고 질문할 타임을 놓쳤는데 참 뉴스파이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참 노래도 들려주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저는 네. 최진봉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렇게 네.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땡땡이 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은 없고요. 없으세요? 네, 모범생이었으니까. 그러나 나 학교를 빠진 적은 없는데요. 밤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지금 가사도 보면 야외 전축 틀어놓고 너와 내가 밤새도록 춤을 추던 그 시절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살던 곳에 이제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밤에 비닐하우스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춤을 췄던 적은 있어요. 그건 학교가 끝난 뒤에니까 이게 땡땡이를 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지금 노래할 때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야외 전축은 아니고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어서 이렇게 양쪽에 크게 스피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들고 다니는 거. 이거 틀고 춤을 많이 췄던 기억은 있습니다. 주술은 안 먹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옛날에 그 시절이 생각나요. 지금 그게 막 들어보면서.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네, 떠오르는데 근데 이 노래 제목이 추억 속으로라는 노래인데 이 추억 속으로 노래 가사를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그분이 누구죠? 이수진 씨입니다. 이수진 그럼 씨요? 이수진 씨가 누구냐? 바로 서른도 씨의 아내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곡의 작곡을 한 분은 바로 남편인 서른도 씨고요.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만든 곡이 바로 지금 나온 추억 속으로라는 노래입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저 서른도 씨가 이런 댄스곡도 작곡을 하시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되짚어 보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가 있죠? 일단 트로트 4대 천왕이라고 있잖아요. 현철 씨,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씨. 그런데 이 4대 천왕 중에서도 유독 무대에서 댄스를 많이 선보인 가수가 바로 서른도 씨입니다. 그래서 댄스 노래도 히트한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건 전 국민이 아시는 이 노래, 사랑의 트위스트. 이것도 서른도 씨가 작곡을 했고요. 지금 이야기해 주신 아내분이 작사도 했습니다. 또 삼바의 여인도 서른도 작곡의 아내 작사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서른도 씨의 노래 가운데 한 80% 정도가 바로 아내 이수진 씨가 작사를 한 노래들이라고 하고요. 정말 아내분이 뭐 내조도 하고 또 작사가로서도 이렇게 유명을 떨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한 쌍인 것 같습니다. 저 서른도 씨의 히트곡 중에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 소개해 주신 그 제목 중에 삼바 여인보다 쌈바 여인 하는 게 더 감칠맛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명곡, 뭐 부부가 한 곡도 아니고 정말 여러 곡 히트시켰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다음 추억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음 추억 여행은 또 어느 분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갔다 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대학생 새내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첫사랑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영화 클래식의 한 장면에 나오고 있네요. 제 첫사랑과는 좀 다른 분위기지만요. 강의 들으러 가야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우산은 없고 옆에는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네요. 겉옷을 뒤집어 쓰고 그냥 빗속으로 뛰어드는 이 풋풋한 이 모두가 꿈꾸는 첫사랑을 더 부각해주는 노래를 지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대를 거슬러서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너에게는 해질녘 노을처럼 목소리가 똑같으시니까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
노래는 참 누구나 들어도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그런 마력이 좀 있는 노래인 것 같은데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은 이 노래 들으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강인봉 씨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가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왠지 들으면 언제나 좀 추억도 떠오르지만 뭉클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 자탄풍이 벌써 함께한 지가 2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강인봉 씨가 이제 그 중에 멤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예전에 그 작은 별 가족 시절부터 유명한 분이기도 했고 또 제가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게스트로 많이 정규적으로 출연하셨었기 때문에 동년배기도 하고 해서 강인봉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데 이 세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한 분이 나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25년 세월이 이제 흐르면서 그렇지만 저 노래는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던 거죠. 저 함께 무대에선 유하양이 올해로 10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5년 된 같은 멤버들 사이에 섞여서 저렇게 전혀 이질감이 없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 명곡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가 이제 2001년도에 발표된 노래이기도 한데 아까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정말 그 옷을 이렇게 같이 쓰고 비를 피하는 이 모습에 그 안에 내가 있었어야만 해 이런 상상을 하면서 아마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노래가 중학교 그 음악 교과서에 1절 전곡이 실렸었다고 해요. 그렇죠. 대중가요로는 최초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아주 명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강인봉 씨가 생각난다는 우리 김현주 평론가님. 제가 의도했던 질문을 살짝 비껴가지고. 참고로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이 TV를 보고 있는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자, 안진영 기자님. 네. 우리 자전거 탄 풍경. 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영상 보니까 그대로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제가 볼 때는 강인봉 씨도 떠오르지만은 방금 영상으로 나왔죠. 영화 클래식의 손예진 그리고 조인성 씨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노래가 대박 난 건 사실입니다. 전 근데 반대로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노래가 이 영상은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데 노래는 어디서든 흘러나올 수 있죠. 그렇죠.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부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 본인들의 노래가 수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 자전거 탄 풍경 멤버들은 이 영화를 돈 주고 봤다는 거죠. 근데 영화를 딱 보는 순간 딱 저 장면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무언가 쏟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극 중에선 정말 비가 쏟아지지만 아마도 감성이 쏟아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돈이 쏟아지는 것도 좀 분명히 느꼈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 자전거 탄 풍경 멤버들이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노래 덕분에 통장 잔고가 달라졌다. 아하.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지점장이 나와서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노래 한 곡을 듣기 위해서 이들을 찾는 이들 적지 않고요. 오는 9월에는 포크 레전드죠. 동물원, 여행 스케치와 함께 포크 축제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 노래 듣고 싶으신 분 9월이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추억여행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스카이 나온 교수 부부야. 야, 김묘성 기자님 왜 김혜수 씨가 영화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나 스카이 나온 교수 부부야. 네, 그러니까 묻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요. 40대 여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일단 이 여성이 뭐라고 말했는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40대 여성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모양새입니다. 너 이 XX야.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빠 전화번호 줘봐. 그리고 나 교수 부부이고 스카이 나왔어.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이게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네요. 대체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데 아빠 전화번호 줘봐라고 한 걸 보니까 성인은 아니겠죠. 11살 초등학생을 세워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참 11살 초등학생한테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아무래도 그 평소에 그 11살 초등생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23년 10월 어느 날 오후에 이 학생을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저런 폭언, 또 협박성 발언 이런 것들 서슴지 않고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또 그 폭언은 여기에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네 형 있지?
그 형 공부 잘하는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라. 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또 폭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상이 됐던 11살 초등생 너무 충격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호소를 했고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당 기간의 상담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야, 최지봉 교수님 참 본인 아이들 뭐 괴롭힌다는 생각 때문에 뭐 저런 행동을 했다. 뭐 이해를 하려고 하면 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초등학생한테 너네 가지고 어떻게 해버리겠다. 저 얘기를 듣는 아이나 그 친구였던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그러니까요. 저는 저 40대 여성이라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자기 아들이 비슷한 친구가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다른 엄마가 와가지고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아들이 만약에 어떤 엄마가 와서 40대 여성이 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 그걸 들었을 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완전히 그냥 그 화를 몇백 배는 낼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친구를 괴롭힌다는 게 증거도 없고 그리고 본인 아들도 이걸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자기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네 엄마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 친구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또 미안하고 창피하겠어요. 그 친구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제가 볼 때 이 여성 40대 여성이라는 분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 그것도 말도 협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형을 어떻게 하겠다니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교수시라고 하시더군요. 교수시면 폭언을 할 게 아니고 교육자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지내야지 조언을 좀 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파출소 앞에 오열한 할머니. 야, 김묘성 기자님 제목만 봐도 뭔가 좀 절절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열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할머니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무작정 찾아 나서기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또 막막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경찰도 함께 나선 거죠. 이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버스 운전자고 다음 버스 정류장 있다고 좀 세워주세요. 버스 정류장. 할아버지 한 분 잡고 있어. 할아버지 한 분 잡고 있어. 할아버지 계세요. 버스 내용 없습니다. 할아버지. 장효 변호사님. 할아버지면 이 할머니의 남편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난달에 울산의 경찰서로 신고 한 통이 접수가 된 겁니다.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종이 됐다는 실종 신고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대단히 급하게 출동을 현장으로 하게 됐고요. 이 치매 노인분들한테는 위치 추적 장치가 이렇게 부착이 된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이동 경로, 그 동선 파악에 나섰는데 그럼 위치랑 이동 경로 추적, 그 속도까지도 사실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내린 결론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통해 가지고 대략 감지되는 그 가운데 있었던 시내버스를 따라가서 혹시 할아버님 계시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해당 버스에는 할아버지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지정 기자님, 진짜 이 할아버지가 차를 타고 이동 중인 거는 맞으셨어요? 일단 우선 추적된 위치값을 보니까 이거는 걸음이 아니다고 느꼈겠죠. 빨라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혹시라도 앞선 버스가 아닐까?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곳에서 버스 내부를 일일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자, 과연 경찰관들의 촉대로 할아버지는 계셨을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경찰의 모습입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황급히 올라가는데요. 승객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던 그때 애타게 찾던 할아버지를 발견합니다. 홀로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경찰들을 따라 버스에서 내리고요. 함께 순찰차를 타고 이제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그 파출소에서는 과연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고를 접수했던 할머니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이고. 자, 파출소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를 꽉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리시고 맙니다. 자, 어쨌든 결국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를 찾게 됐는데, 자, 이거는 경찰들의 촉이라 그러죠.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던 그 경찰관들의 경륜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전 내용 들어보니까 계속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들어가지고 할아버지께서 어떤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거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이동하는 거를 보고 저희가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해본 거예요. 사진 한 장으로만 우시면서 고맙습니다만 반복하셨어요. 야, 최진명 교수님, 사진 한 장 가지고 할아버지 알아본 경찰관들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전부 다 휴대전화에 다 다운을 받아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잘 활용해서 경찰이 계속 추적한 것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저 할머니 입장에서는 제 할아버지가 이제 집을 나가셔가지고 못 찾을 때 얼마나 아까 우는 거 보셨잖아요. 경찰 앞에서. 네. 고맙습니다. 연민씨는 고맙습니다. 우는 거. 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마음일 거예요.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잘 길을 못 찾으시니까 할아버지 잃어버릴까 그 아내 되시는 할머니가 저 모습을 보니까 경찰들 입장에서 저 모습 보면 얼마나 또 감동을 받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할머니가 뭐 앞에 나오진 않았지만 경찰서 오셔가지고 저 할머니가 했을 행동을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우시면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 좀 찾아달라고. 내 남편이 지금 자리가 없는데 찾아달라고 얼마나 우시면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버스가 먼저 출발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찾아가면서 찾으려고 노력했던 경찰관들의 노력도 너무너무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만나서 우시면서 이렇게 끌어안고 우시는 모습 보면서 이게 참 나이가 들어도 그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잃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나이 들면 그 뭐 전우회로 산다 그러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옆에 계시지만 사랑인보다는 전우회로 산다고 하는데 전우회보다는요 동지애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몸인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을 때는 좀 밉고 싫을 때도 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 동의 안 하시는데 전우회보다 동지애 맞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요 그 아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늘 싸우더라도 옆에 없으면 허전하고 아프고 너무 아프면 또 너무 막 저는 어제도 제 아내가 이제 감기 걸려가 있길래 제가 감기약 사러 가려고 가지 말라고 손을 잡아서 안 갔는데 그런 마음 짠하면 근데 하셨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할아버지를 향한 열정과 사랑과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그 들어간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사랑의 표현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의지고 뭐 동지고 아니면 전우애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랑보다는 김묘성 기자가 하는 사랑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우러나는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는 것은 이제 젊은 분들이 별로 좋아하시지는 않을 어쨌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경찰분들이 우리가 이제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찾아주시는 모습도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치매 환자의 비중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시스템 제도 마련 이런 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올 길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길을 찾아주는 우리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존재하는 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